장터에 봄볕이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오가는 그 한복판에서 작은 손 하나가 지나가던 관리의 소매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나리, 우리 엄마 좀 꼬셔 보실래요? 장터 한복판에서 7살 아이가 낯선 선비의 소매를 덥석 낚아챘습니다. 순간 장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생선을 팔던 안악도, 집신을 고르던 노인도 모두 고개를 돌려 그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7살 단이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또렷한 두 눈이 관리를 올려다 보고 있었습니다. 관리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런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도연, 백성들의 삶을 살피러 내려온 젊은 암행어사였습니다. 비단 옷이 아닌 평범한 선비의 차림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이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단이는 작은 손을 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힘주어 그의 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얼굴도 예쁘고 밥도 맛있게 해요. 목소리도 좋아요. 밤에 옛날 이야기 해주면 저 금방 잠들거든요. 아직 27밖에 안 됐어요. 그 말을 끝으로 단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작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선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소매를 붙잡은 그 선비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피러 나온 암행어사였습니다. 그리고 단이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대체 7살 아이가 암행어사의 정체를 어떻게 알아챘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 선비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행복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리, 저는 나리가 누군지 알아요. 단이가 그렇게 말하자 김도연의 걸음이 우뚝 멈췄습니다. 뒤를 따르던 나졸들도 일제히 숨을 죽였지요. 김도연이 천천히 허리를 굽혀 단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무엇을 안다는 것이냐? 단이는 대답하기를 나리는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빙긋 웃으며 나리를 다시 바라보며 우리 엄마를 부탁하면 꼭 지켜주실 것 같아서요. 단이네는 고을 남쪽 언덕 아래 작은 오두막 한 채에 연주와 단이, 모녀가 살아가는 곳이었어요. 방 한 칸과 부엌 하나가 전부였지만 둘이 함께인 덕에 그 작은 공간은 늘 따뜻했습니다. 연주는 날이 밝기 무섭게 바느질감을 펼쳐 들었습니다. 가느다란 바늘이 천을 오가는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을 채웠고 단이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엄마 손길을 구경하다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곤 했어요. 낮 동안은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단이가 잠자리에 들고 나면 연주는 한동안 꼼짝도 않고 앉아 있다가 이윽고 작게, 아주 작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어요. 연주가 울음을 그친 뒤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이는 살짝 눈을 떴어요. 어머니가 등잔불 아래 무릎을 꿇고 앉아 낡은 종이 한 장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슬픔과 두려움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단이는 입속으로만 그 말을 되뇌었어요. 단이의 아버지 명석은 1년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사흘을 앓더니 죽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저 급병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며칠 전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해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죽기 전날 밤 연주의 손에 이 종이를 쥐어주며 했던 말을요. 이것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말고 다니가 클 때까지 숨겨두시오. 만약 내가 잘못되면 이것이 다니를 지켜줄 것이오. 연주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긴 채 종이를 나무 상자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 연주 시집 온 뒤로 집안이 망했잖아. 집안 말아먹은 여자지. 뭐야, 곱게 생기면 뭐하나 곁에 있는 사람마다 다 죽어나가는데.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연주가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 받던 바느질감을 끊어버리는 집들도 하나둘 늘어갔어요. 그래도 연주는 내색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릴수록 바느질 바늘을 더 힘껏 쥐었고 손가락 끝이 부르터도 멈추지 않았어요. 일거리마저 끊기는 날이면 연주는 다니 몰래 빈 솥뚜껑을 덮어놓고 오늘은 배가 별로 안 고프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다니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나도 배가 별로 안 고프다며 밥그릇을 내려놓곤 했어요. 연주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말하는 그 소문의 뿌리가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문의 끝에는 이 고을에서 가장 세도가 높다는 조필직의 검은 그림자가 어리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연주가 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담장 그늘 밑에서 느릿느릿 걸어 나오는 사내가 있었지요. 조필직이었습니다. 그 종이는 아직도 가지고 있나? 연주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 종이라는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너무도 정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라 조필직이 피식 웃었습니다. 자네 남편이 죽기 전 무언가를 남겼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만 말하면 자네와 그 아이 평생 편히 살게 해주지.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다시 묻지 않으마. 다만 자네가 끝까지 모른 척한다면 이 고을에서 자네와 그 아이가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야. 단이 그 아이 앞길이 어찌 될지는 전적으로 내 입에 달려있다는 것도 잊지 말게나. 조필직은 이 고을에서 가장 세도가 높은 토우였지요. 현감도 그의 눈치를 보는 판이었습니다. 이 고을 호방을 오래 맡아온 자, 호방이란 고을의 세금과 곡식을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겉으로는 사또를 보좌하는 아전이었으나 실제로는 사또마저 그의 눈치를 보는 판이었어요. 그 자리를 이용해 세곡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감히 나서는 자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연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그 종이가 대체 무엇이기에 조필직이 이토록 집착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서당 훈장이 다니를 불러내어 짧게 말했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다니는 꾸벅절을 하고 돌아선 뒤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눈물을 소매로 꾹 닦고 나서야 살인문을 밀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연주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다니도 웃었어요. 둘 다 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주가 두 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발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미처 중심을 잡지 못한 연주가 옆으로 쓰러지며 보따리가 와르르 쏟아졌어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 연주는 혼자 일어나려 애를 쓰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치지는 않으셨습니까? 걸음을 뚝 멈추고 몸을 낮춰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명 두루마기를 걸친 30즈음의 선비였어요. 김도연이었습니다. 김도연이 흙바닥에 흩어진 천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연주를 일으켜 주었어요. 그런데 천 조각을 줍던 김도연의 눈이 한순간 가늘어졌습니다. 천 사이에 섞여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본 것이었어요. 명석이라는 이름과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적힌 종이었습니다. 김도연이 그것을 슬쩍 집어들고는 잠시 살피다가 아무 말 없이 보따리 속에 다시 넣어 주었어요. 장이 번잡하니 조심하십시오. 그러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아 김도연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명석,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도연이 이 고을에 내려온 것은 단순히 변방을 살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도성에서 사라진 세곡 장부, 그리고 그 장부를 추적하던 하급 관리 한 명이 1년 전 갑자기 죽었다는 보고서를 들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 죽은 관리의 이름이 바로 명석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천천히 뒤를 돌아 연주가 사라진 골목을 바라보았어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도 절묘한 만남이었지요. 그 광경을 장터 어귀에서 지켜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단이였어요. 심부름으로 나왔다가 엄마가 넘어지는 것을 본 단이는 달려가려다 멈춰 섰습니다. 낯선 선비가 이미 엄마 곁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단이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그 선비가 보따리 속에서 종이 한 장을 슬쩍 들여다보고는 표정이 변하는 것을요. 단이는 또 보았습니다. 그 선비를 중심으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무심한 척 서 있는 사내들이 있다는 것도요. 상인처럼 보이고 나그네처럼 보였지만 눈빛만은 하나같이 그 선비를 향해 있었습니다. 단이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종이 아버지가 남긴 그 종이랑 닮았어. 단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단이는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저 선비가 내가 며칠 전 붙들고 엄마를 지켜달라고 했던 말, 역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종이에 얽힌 무언가를 쫓고 있다는 것을 단이는 그날 밤 어머니에게 머리를 머슴같이 싹둑 잘라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단이야 하며 연주도 달리 생각이 있어 아픈 마음을 뒤로하고 단이의 머리를 머슴같이 잘라줍니다. 그날 밤 단이는 잠든 척하며 다시 한번 어머니가 나무 상자를 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몰래 그 상자를 열어 종이의 한쪽 귀퉁이를 살짝 찢어 품속에 넣었어요. 그저 그 종이가 엄마를 살릴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단이는 그날부터 김도연의 뒤를 몰래 쫓기 시작했습니다. 주막 앞에서 장터 골목에서 멀찍이 서서 지켜보았어요. 김도연이 관아 근처에서 늙은 아전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전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 한 토막을 단이는 똑똑히 들었어요. 세곡 장부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조필직 영감이 직접 관리하던 것인데 명석이라는 자가 캐고 다니다가 단이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낯선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단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단이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조필직의 비밀을 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직후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리고 지금 조필직은 그 종이를 찾으려 어머니를 협박하고 있다. 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다니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저 선비가 아버지의 죽음을 밝히려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며칠 뒤 다니는 달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 그 선비님한테 이미 부탁한 사이예요. 무슨 부탁을 했단 말이냐? 다니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를 지켜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다르게 말을 했어요. 다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를 꼬셔달라고 했어요. 보기에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옆에 계속 있게 하고 싶었어요. 달래 할머니가 한참 동안 다니를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어린 것이 무서운 진실 앞에서 살아남기 위해 짜낸 꾀였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던 것입니다. 알겠다. 네가 머슴 복장까지 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니 나도 거들마. 마침내 다시 그 장터의 아침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니는 나리를 만나러 여기저기 다니라. 나리가 장터 쪽에 있는 것을 보고는 다니는 그 나리 앞에 우뚝 섰습니다. 김도연이 다시 한번 걸음을 멈췄습니다. 너는 누구냐? 얼마 전에 이 장터에서 나리 소매자락을 붙든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너는 사내 아이 아니냐? 맞아요. 사정이 있어 머리를 잘랐어요. 할 말이 있으면 해보거라. 나리가 우리 아버지 일을 캐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요. 김도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것을 어찌 아느냐. 다니가 품속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찢어진 귀퉁이였지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남긴 거예요. 김도연이 그 종이를 받아 펼쳐 보았습니다. 숫자와 글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요. 세곡 장부의 일부였습니다. 그것도 조필찍이 빼돌린 양을 정확히 기록한 결정적인 증거의 한 조각이었어요. 김도연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1년을 쫓던 진실의 끝자락을 7살 아이가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엄마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엄마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남긴 거라서 소중하게만 간직하고 있어요. 김도연이 무릎을 굽혀 다니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잘 들어라. 그 종이가 내 아버지의 목숨과 바꾼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을 노리는 자가 지금 너희 모녀를 위협하고 있을 것이야. 다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필찍 아저씨요? 알아요. 김도연이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날 밤 조필찍의 사랑채에서는 다급한 보고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그 선비가 낯선 아이와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옵니다. 어떤 남자아이인 꼬마와 말입니다. 조필찍의 손에서 찻잔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그 남자아이가 누군지 알아냈느냐? 아직 얼마나 걸음이 빠른지 쫓다 놓쳤습니다. 그 여자를 끌고 오너라. 종이가 어디 있는지 직접 캐물어야겠다. 다음 날 새벽 연주의 집에 조필찍의 부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연주가 미처 손쓸 새도 없이 끌려 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온 다니는 텅 빈 마당을 보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어요. 골목을 지나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던 이웃집 안악이 다니를 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니야, 큰일 났다. 너희 어머니가 조필찍 영감 부하들한테 끌려갔단다. 다니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풀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주막 마당에서 나졸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김도연이 뛰어 들어오는 다니를 보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날이 엄마가 끌려갔어요. 조필직이 끌고 갔어요. 김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종이 때문이냐? 네, 분명 그것 때문일 거예요. 제발 우리 엄마 좀 구해주세요. 김도연이 다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다니야, 잘 들어라. 조필직은 지금 막다른 길에 몰려 있다.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그 종이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야. 우리는 확실한 순간에 움직여야 한다. 다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도연이 다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하마.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너희 어머니를 데려오겠다. 그 시각 조필직의 사랑채에서는 연주가 무릎이 꿇린 채 끌려와 있었습니다. 자네 남편이 남긴 것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 연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 것은 모릅니다. 모른다라. 조필직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제 그 선비가 자네 아이와 한참을 이야기했다더군. 사내 아이로 둔갑을 시켜서. 연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니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끝까지 모른 척 한다면 좋다. 다니, 그 아이를 끌고 오너라. 연주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안 됩니다. 아이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내가 결정한 일이야. 그 사이 김도연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졸들을 풀어 조필직의 사랑채 주변을 에워싸게 하고 도성에서부터 가져온 세곡 장부의 원본 일부와 늙은 아전의 증언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한 조각이 부족했습니다. 명석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적어둔 핵심 증거, 조필직이 빼돌린 정확한 액수와 뇌물을 받은 관리들의 이름까지 적힌 그 종이의 나머지 부분이었어요. 그것 없이는 조필직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조필직의 부하가 다니의 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니는 그곳에 없었습니다. 달래 할머니가 미리 다니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켜둔 뒤였어요. 부하가 빈손으로 돌아오자 조필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 사이 한 가지 소식이 더 들어왔습니다. 영감님 도성에서 어사를 따라온 전령이 또 다른 문서를 가져왔다 합니다. 명석이라는 자가 죽기 전 도성의 친척에게 미리 보내둔 사본이라 하옵니다. 조필직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명석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증거의 사본을 미리 다른 곳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정적인 마지막 조각이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사본과 다니가 가져온 조각, 그리고 늙은 아전의 증언을 모두 모아 완벽한 증거를 완성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김도연이 나졸들을 이끌고 조필직의 집 앞에 섰습니다. 사랑채 안에서는 여전히 연주가 무릎이 꿇린 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내 말을 들을 것이냐? 연주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도. 하늘을 찢는 외침이었어요. 조필직의 집 대문이 양쪽으로 거칠게 열리며 나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맨 앞에 마패를 높이 든 김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나졸들로 가득 찼습니다. 조필직의 부하들이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연주를 잡고 있던 손이 스르륵 풀렸습니다. 조필직이 파랗게 질린 얼굴로 김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오? 조필직, 내 죄를 알렸다. 김도연이 품에서 문서를 꺼내 펼쳤습니다. 명석이 목숨을 걸고 남긴 기록. 다니가 지켜낸 그 조각. 그리고 도성에서 도착한 사본까지.
세 가지가 한치도 틀리지 않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세 곡을 빼돌리고 그것을 캐던 명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 그리고 그 미망인과 어린아이를 협박하여 증거를 없애려 한 죄.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조필직의 입이 굳어버렸어요. 나졸들이 조필직의 양팔을 잡아챘습니다. 조필직이 몸을 비틀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그 종이를 가져온 게 누구냐? 김도연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7살 아이다.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진실을 내가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의 아이가 직접 가져왔다. 그 시각 연주는 마당 한가운데 무너지듯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다니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엄마, 연주가 다니를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주저앉았어요. 연주가 다니의 머리를 가슴에 묻고 오열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다니가 연주의 품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연주가 다니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던 거냐? 그 종이가 뭐였는지? 다니가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밤마다 그 상자를 보면서 우는 것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시장에서 나리가 그 종이를 보고 표정이 변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저게 그냥 종이가 아니라는 걸요. 김도연이 천천히 다가와 다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느냐? 네. 처음 나에게 엄마를 꼬셔달라고 했을 때 그것이 진심이었느냐?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느냐? 다니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둘 다였어요. 나리가 우리 곁에 계속 있어주면 엄마도 안전하고, 근데 또 나리가 진짜 좋은 사람인 것도 알았어요. 엄마 넘어졌을 때 혼자 일으켜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연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김도연이 다니의 머리를 한번 쓸어 주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조필직은 그날로 포박되어 끌려갔고 그와 결탁했던 사또 역시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빼앗긴 세곡과 재산은 장부를 대조해 백성들에게 하나씩 돌려주게 되었지요. 명석의 죽음에 대한 진상도 새롭게 밝혀져 그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며칠 뒤 김도연이 떠날 준비를 하던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도연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도연은 연주의 집 살인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때 살인문이 열렸습니다. 연주였어요. 두 사람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오늘 떠나신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께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이 일이 끝난 뒤에도 다시 찾아와도 되겠습니까? 연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때 담장 뒤에서 다니가 불쑥 고개를 내밀며 나리 우리 엄마 꼬시는 거예요? 연주가 당황하며 다니를 불렀지만 김도연은 그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 위로 햇살이 환해졌어요. 7살 아이가 낯선 선비의 소매를 붙잡았던 그날부터 세 사람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연주와 다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어린아이가 너무 많은 것을 짊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어깨 위에 올려진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겠다는 용기였습니다. 어른들이 권력 앞에 입을 다물 때 가장 먼저 진실을 알아본 것은 7살 아이의 눈이었어요.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마음일지 모릅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는 작은 믿음 하나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어디서 들으시는지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계시는 곳에 늘 행운이 깃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